네, 자 이번 시간 기출문제 제 79회입니다. 자 이론 시험부터 이제 한 문제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격률이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79회가 좀 쉬운 편이었습니다. 합격률이 44.55% 나왔습니다. 최근 2년치를 봐도 40%대가 한 서너 번 있거든요. 제일 낮을 때가 보면 31%, 그거에 비해서는 한 14% 정도가 높았으니까 좀 난이도가 약간 중상, 좀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좀 없었던 것 같고, 자 다음 80회 시험도 이렇게 좀 쉽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론 시험 1번부터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1번,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후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비용화할 수 있는 거래. 자, 유형자산을 취득한 다음에 추가로 지출할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 자, 자본적 지출인 경우에는 내용연수, 수명을 연장하는 거. 우리 집 같은 경우에 완전히 인테리어를 새로 싹 다 뜯어 고치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런 경우라든가, 그래서 가치를 증대시킬 경우, 또는 공장 같으면 기계를 완전히 다 뜯어 고쳐가지고 한 달에 뭐 10,000개를 생산하는데 이거를 15,000개 생산할 수 있다라든가 생산 능력이 증대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수익적 지출, 그러니까 요거는 자산 증가시키는 경우로 보는 거고, 요거는 수선비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원상 회복, 그래서 뭐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깨진 유리창 태풍 불어서 그런 깨진 거를 교체한다든가, 또는 생산성을 그냥 유지하기 위한 지출, 소모성 부품의 교체, 이런 것들은 수선비로 해서 비용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를 비용화할 수 있는 거, 다시 말해서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거. 자, 상당한 원가 절감, 이건 자본적 지출로 봐야 됩니다. 생산 능력이 증대된다든가, 수명이 연장된다든가. 근데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 단순하게 현상 유지, 자, 이런 경우는 수익적 지출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요거 제가 항상 기출문제 풀이할 때마다 자, 찾기 요거 잘 활용하라 그랬습니다. 다음 중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는 개정 과목이 아닌 것. 단기차입금, 당좌차월, 요거 같은 거죠. 자, 당좌차월도 단기차입금 개정 과목을 써도 됩니다. 유동부채 맞고요. 유동성 장기차입금, 장기차 들어갔네. 그럼 비유동부채 아닌가? 근데 앞에 유동성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3년 만기로 3년 후에 상환할 조건으로 돈을 빌렸지만, 이게 이번 결산일을 기준으로 보니까 1년이 안 남았어요. 그러면 장기가 아니죠. 단기가 되죠. 그런 경우에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3번도 유동부채가 맞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헷갈리면 컨트롤 F 눌러서 계정과목 및 조기요 등록 메뉴에서 찾기 누르고 거기에다가 찾을 내용 퇴직급여 충당부채 검색하면 바로 커서가 이동합니다. 비유동부채입니다. 그래서 2번은 정답이 1번이 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게 뭐예요? 자, 요거는 직원들이 결산일 현재 퇴직을 할 거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돈을 놔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나중에 뭐 대학 등록금 하려고 이렇게 꼬부쳐 놓은 돈. 예. 근데 언젠가는 지출이 될 거니까 충당부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동부채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요거는 2급 수준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 회계에서 거래의 조건은 자산부채 자본의 증가 감소 또는 수익 비용이 발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거래처에 매각 처분했다. 유형자산 처분,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처분 이익 또는 손실이 있겠죠.
사무실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까지는 거래가 아닙니다. 근데 임차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자산이 감소가 됐죠. 자, 거래처에서 외상매입금을 면제해 주었다. 채무 면제이익. 자,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없어지고 거래에 맞고 경영진이 미래의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의사결정만 했습니다.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이나 수익비용 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당사의 결산 결과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들을 수정하면 당기 순이익이 얼마나 변동하는가? 자, 당기 순이익이 얼마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순이익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이자 수익 중 28,000원은 차기 수익이다. 수익의 이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회 기준은 발생주의 원칙입니다. 올해 것만 올해 장부에, 내년 건 내년 장부에. 자, 그러면 요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으로 28,000원은 이 당기순이익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올해 게 아니야. 차기 다음 회계 기간 수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빼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28,000원 해줘야 됩니다.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임차료. 임차료는 비용이죠. 환매배 관리비인데 그중에 50만 원은 차기의 비용이다. 그러면 이 당기순이익 구할 때 수익에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차감이 됐었겠죠. 임차료니까. 계상된 임차료.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내년 집세를 선불로 준 거야. 그럼 원래 비용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차감했던 비용을 없었던 걸로 해서 취소시켜버리면 그 비용으로 뺐던 50만 원은 수익이 늘어나겠죠. 당기순이익이. 비용으로 적었었어요. 근데 그 비용을 취소해버린 겁니다. 그럼 당기순이익은 늘어납니다. 50만 원. 자, 그 다음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보험료 비용입니다. 그중에 10만 원은 차기의 비용이다. 원래 비용이 아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용으로 해서 당기순이익을 줄였었습니다. 줄였는데 알고 봤더니 원래 비용이 아니야. 그럼 비용 취소. 그러면 차감했던 10만 원이 다시 없었던 일이 되니까 순이익은 또 10만 원 증가합니다. 그러면 60만 원이 이익이 늘어나고 28,000원은 빼고 그러면 얼마가 돼요? 자, 60만 원에서 57만 2천 원이 증가하겠죠. 더하고 빼고. 그래서 1번 증가. 자, 3번 57만 2천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요. 이거 아차는 순간에 바꿔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차분히 잘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 설명은 재고자산이 단가 결정 방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이 방법은, 자, 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방향이 일치하고 여기에 답은 이제 나왔죠.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상거래에서 우리가 물건 사러 가면 날짜 보죠. 유효기간. 우유 같은 거. 자, 우유 같은 거 살 때 보면 날짜가 하루 지난 것들은 앞쪽에 있습니다. 보면. 왜냐? 날짜가 최근 거는 뒤로 밀려놔요. 빨리빨리 팔려고. 유효기간 하루라도. 자, 그래서 보통의 우리 모든 물건들은 보면 선입선출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생산된 거를 먼저 파는 방법. 자, 기말재고액이 그러면 기말재고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1일 날 1월 1일 거 1월 5일 그러면 이걸 먼저 팔아버리면 남는 거는 가장 최근 게 남겠죠. 기말재고액이 최근이 가격, 즉 시가인 현행 원가를 나타내는 장점이 있는 반면 왜 우유를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아버리니까 가장 최근에 게 남아서 현행 원가가 나타나는 장점이 있는데 반면 현행 수익과 과거 원가가 대응된다. 자, 요걸 먼저 팔아버렸어요. 그거를 1월 5일에 팔았다 칩시다. 요거를 사갔어요. 1월 5일날 1월 1일 거를.
그러면 수익은 1월 5일에 얻었는데 원가는 언제예요? 1월 1일 이후예요. 현행 수익과 과거 원가, 현행 수익 1월 5일. 대응되므로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다.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유효기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 만약에 이제 후입선출법이 나왔다 하면 요 말이 반대로 뒤집혀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다음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 자, 이거 2급에서 많이 했죠. 현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합수표, 현금 및 지폐, 이건 다 현금입니다. 그 다음 현금성 자산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현금 전환이 용이하는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인데 만기 적금 타는 게 석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보안 유지해야 됩니다. 안 그랬다가는 친구들, 가족들이 전부 다 덤벼든다 그랬죠. 또 양도성 예금증서, CD라 그러죠. 이러한 채권이라든가 전부 다 3개월 이내입니다. 근데 여기 타임발행 당좌수표 요거는 뭐 현금으로 보죠. 취득 당시 5개월 후 만기도래 기업은 이거는 자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자, 7번 문제. 자, 약간 헷갈리는 듯한 문제가 나왔는데 또 계정금융기초교 등록 검색하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상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감가상각비 이건 아시겠죠? 퇴직급여,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급여,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경상개발비 헷갈리면 한번 찾아보세요. 경상개발비는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대손상각비면은 이것도 판매비와 관리비인데 앞에 기타가 붙었어요. 검색해보면 찾기 들어가서 기타의 대손상각비 뭐 띄어쓰기 됐느냐 안 됐느냐 하니까 그냥 대손상각비로 검색하면 대손상각비도 나타나고 더 계속 누르면 대손상각비가 들어간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나타납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954번.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기타의 대손상각비와 대손상각비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이거는 매출 채권에 대한 거.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이 아닌 채권, 대여금 같은 거. 그 다음에 미수금. 이러한 것들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매출 채권만 대손상각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업외 수익으로, 영업외 비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컨트롤 F 눌러서 찾기 메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다음은 단기 중에 거래된 주식회사 무릉 12월 결산법인님 단기 매매 증권 내역이다. 다음 자료에 따라 단기말 재무제표에 표시될 단기 매매 증권 및 영업외 수익 얼마인가? 자, 보겠습니다. 5월 23일 주식회사 하이테크전자의 보통주 100주를 1,000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요거 나누기 100주 하면 한 주당 얼마예요? 10만 원? 자, 한 주당 10만 원씩 해서 100주에서 1,000만 원어치 취득했습니다. 자, 7월 1일 주식회사 하이테크전자로부터 중간 배당금 5만 원을 받았습니다.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배당금 수익은 뭘로 처리하느냐? 영업 외 수익입니다. 영업과는 무관한 거죠. 자, 마지막 12월 31일 주식회사 하이테크전자의 보통주 시가는 주당 11만 원으로 평가되다. 그러면 얼마 올랐어요? 10만 원에 샀는데 만 원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때 분계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자, 만 원씩 100주니까 100만 원이죠. 10만 원이 아니고. 예, 100만 원. 자, 그다음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죠. 100만 원. 자, 그러면 기말에 단기 매매증권은 얼마가 되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1,000만 원의 장부에 기록했는데 단기 매매증권 요거 자산 증가가 되죠. 100만 원 올라서.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은 1,100만 원.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도 영업의 수익입니다. 그럼 영업의 수익은 5만 원에 100만 원 하면 105만 원. 그래서 1,100만 원에 105만 원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됐고요. 자, 이제 원가 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론적인 그 회계 이론, 재무회계 이론이 이번 시험에서는 많이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아마 이론 시험에서 좀 원활하게 시험 봤을 것 같아요. 다음 변동비와 고정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자, 변동비, 고정비는 다 아시죠? 우선 변동비, 대표적인 게 원재료죠. 자, 조업도 생산량을 말하는 겁니다. 100개, 10개를 생산할 때, 그 다음 20개, 30개 생산할 때마다 변동비, 비용은 점점 늘어나죠. 자, 재료 하나에 10원이다. 그럼 10개 만들었다, 100원. 20개 만들었다, 200원. 30개 만들었다, 300원. 자, 이런 식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요렇게 뭐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되겠죠. 자, 봅시다.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하더라도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단위당 10개에서 20개, 30개 이렇게 늘어나더라도 하나당 원재료 비용은 일정합니다. 지금 옳은 것 그랬죠. 정답은 나왔습니다. 일정하다 맞습니다. 근데 3번 먼저 할게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렇게 10개, 20개, 30개 총 변동비는 어떻게 돼요? 100원, 200원, 300원 총 변동비는 늘어납니다. 감소한다가 아니고 증가한답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겁니다. 자, 변동비는 이렇게 되고요. 자, 정답은 일단 나왔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 자, 고정비 보겠습니다. 고정비 대표적인 게 임차료죠. 집세. 자, 고정비는 임차료는 원가, 비용은 뭐 100원이면 100원. 자, 월 몇 개를 생산했든 간에 일정합니다. 자, 10개를 생산하고 20개 생산하고 생산량이 늘어났다 해서 장사 잘 되네, 집세 더네. 물론 악덕 건물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주들 간혹 가다 보면 망치 들고 덤비는 사람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고정비는 일정합니다. 총고정비가. 아무리 생산량이 늘어나더라도. 자,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하더라도 단위당 고정비는 일정하다. 요거 틀렸습니다. 왜? 감소합니다. 총고정비는 일정해요. 4번 같은 경우 총고정비는 일정합니다. 이렇게 100원. 근데 10개 생산했을 때 100원 나누기 하면 고정비, 단위당 고정비는 뭐예요? 1개 나누기 하면 10원이죠. 근데 20개 생산했어요. 나누기 하면 5원이 됩니다. 단위당 고정비는 어떻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얘가 틀린 거고요. 총고정비는 100원 일정합니다. 몇 개를 생산했든 간에.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겁니다. 일정하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1번이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특이한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지금까지 이런 형태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당사는 선입선출표로 종합원가 계산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 따라 계산한 경우 기말제공품 원가는 얼마인가? 지금까지 기말제공품 원가 구하라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선입선출법 하면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게 자동차 조립 라인이에요. 자, 이 기아 자동차인가요? 현대자동차인가? 자, 생산하는데 1월 말, 뭐 3월 말일 날 딱 끝났어요. 보통 원가 회계는 한 달 단위로 하니까. 그래서 생산 라인 멈추고 다음 달 1일 날 작업을 시작하면 요 미완성된 차 중에 맨 앞에 차를 먼저 생산하죠. 얘 놔두고 얘 먼저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컨베이어 벨트, 지금 벨트 위에 있으니까. 이런 게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요. 월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인가? 이런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월말 제공품 원가, 기말 제공품 평가 같은 말입니다. 이걸 구하라는 거는 안 나왔었어요. 왜? 공식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시험은 뭐만 나왔냐면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환산량 마이너스 기초품 환산량 선입선출법을 했을 때 평균법으로 하면 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완성품 수량에다가 미완성품, 기말 제공품, 월말 제공품 같은 말인데 이게 뭐예요? 미완성품이라는 소리잖아요. 자, 원가 회계를 하려면 우리가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갔고 당월 제조 원가 제조 비용이 총 얼마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완성된 걸로만 나누면 좋은데 미완성된 물건이 꼭 남아요. 그럼 미완성품, 월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을 완성품으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더한 다음에 제조원가에서 월말 제공품 환산량 곱하면 월말 미완성품, 월말 기말 제공품 금액이 나오는데 이걸 알아야만이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해요. 그래야 차량 한 대당 얼마, 그래서 판매 단가는 얼마 이렇게 정할 건데 지금까지는 이것만 계속 시험 나왔습니다. 거의 99.9%.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선입선출법으로 구하시오.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후입선출법으로 구하시오. 평균법으로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들만 나오다가 느닷없이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이거 전체 기말 또는 월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인가? 기말 제공품 평가액 원가 같은 말입니다. 이걸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 전체에 대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완성품 수량 없어요. 완성품 환산량 제로비,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가공비, 기말 제공품 수량 요것만 떨렁 있어요. 전체 공식으로 하는 문제는 아니고 요거를 구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기말 제공품 금액을 계산하는 이 미완성품 금액을 계산하는 거는 이 안에 구체적으로 보면 재료비와 가공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완성품 중에는 자, 아까 자동차 라인 봤죠? 거기에 보면 그 미완성된 자동차에는 재료도 들어갔고 거기에 매달려서 조립했던 사람들의 뭐 인건비라든가 전기세라든가 하는 가공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해서 더하면 더한 금액이 미완성품 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기말 월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인가 했는데 아주 간단한 자료들이 주어졌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고요. 자, 여기서 구하라고 한 거는 아주 약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미완성, 여기 보시면 완성품 환산량,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하는데 단위당 재료비가 350원.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가공비는 200원이라고 되어 있고 기말 제공품 수량이 여기 딱 주어졌습니다. 완성품 수량은 없는데 일단 기말 제공품만 구할 거니까 기말 제공품 미완성품이 300개예요. 그러면 아까 기말 제공품 금액을 구하는 거, 기말 제공품 원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말 제공품 미완성품의 재료비 그리고 가공비를 더한 게 자, 기말 제공품 원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기말 제공품 수량이 300개예요. 300개. 재료비가 단위당 재료비가 완성품 환산 단위당 재료비는 35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료비는 여기서 그냥 계산하면 나와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자, 얼마입니까? 10만 5천 원. 근데 가공비는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됐으니까 그냥 다 들어간 거예요. 환산량 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가공비는 80%만 투입됐다. 사람들이 조립하는 건 아직 80%밖에 조립 못했다, 자동차를. 그러면 미완성품 수량 300개에다가 곱하기 자 80%만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가공비는. 그래서 자
얼마의 가공비? 200원이죠. 자, 요게 80%니까 0.8. 0.8 곱하기 200원. 뭐 300개 곱하기 200 곱하기 0.8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8,000원. 그래서 재료비, 미완성품, 기말제공품, 미완성품의 재료비는 105,000원, 가공비는 48,000원.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요게 기말제공품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더하면 153,000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똑같은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요거 구하는 거 요거 나오다 보니까 학원에서도 요것만 암기해라, 여기에만 대입해라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이번에는 반항하는 겁니다. 요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해를 못하면 이 문제 나왔을 때 이게 뭐지? 벙쩍을 수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립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153,000원. 자, 약간은 까다로운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 11번 문제. 다음 중 제조 원가 계산을 위한 제공품 계정에 표시될 수 없는 것. 자, 제조 원가 명세서. 우리 공장에서는 제품을 만드는데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들어가고 제조간접비 들어가고 기초제공품, 월말제공품 빼고 더하고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이거를 약식으로 하면 T자 계정을 할 때 우리가 보면 제공품 계정에서 요거를 계산을 하고요. 자, 정식 장부 이름은 제조원가 명세서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편의상 T자 계정을 쓰는 거지 실제 회사에 가면 제공품 계정 없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에 다 입력이 됩니다. 자, 제조원가 명세서 여러분들 가서 보면 단기 총 제조 비용 나오고요. 기초제공품 재고액 더하고 단기 총 제조 비용. 자, 합계해서 기말제공품 재고액 빼고 그러면 단기 제품, 이 제품을 다른 말로 완성품 제조원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봐도 답은 찾을 수 있어요. 기말제공품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여기 있어요. 단기 총 제조원가. 자, 단기 총 제조 비용이나 원가나 같은 말입니다. 단기 총 제조 비용은 단기에 들어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를 말하는 거고 거기에 지난달 미완성품을 더하고 이번 달 미완성품 빼면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가 나오는 건데, 자, 1, 3, 4번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기말 제품은 그러면 어디 있는 거냐? 자, 이 교과서에 이거 정리해 놓은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에는, 교과서란다. 교재. 제가 이제 습관이 돼서 275페이지에 보면 요 그림이 많이 활용됩니다. 제공품 계정, 제조원가 명세서입니다, 이게. 여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 다 이쪽으로 모아요. 모아놓은 게 바로 단기 총 제조 비용입니다. 거기에다 기초제공품을 더하고 요거 기말제공품 빼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단기 제품 제조원가, 완성품 제조원가. 완성품 어디로 가느냐? 제품 계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팔다가 남은 기초제품 재고액 더하고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여기다 더한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을 뺍니다. 여기 이쪽으로 와야 되네요. 빼면 매출 원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 나온 기말 제품은 어느 장부에 있는 거냐? 제공품 계정에 있는 게 아니고 제품 계정에 있는 겁니다. 제품 계정에. 자, 그래서 정답은 표시될 수 없는 계정은 기말 제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종합원가 계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개별 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별 원가 계산 그러면 배 만드는 거, 항공기, 아파트 건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제품을 아파트 짓는데 보면 막 한 열 몇 동 짓죠. 주문 생산하는 기업. 반대로 종합원가 계산은 식품 가공, 정유, 제지, 제분, 밀가루, 시멘트, 음료수, 아이스크림,
공산품들 다 단일 제품 또는 소수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가 계산 형태는 제조 지시서별, 요 각각의 배 만드는 거, 건설, 아파트 요거에 따라서 자 따로따로 원가 계산을 따로따로 합니다. 근데 이런 데는 소수 한 제품 또는 소수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니까 공정별 원가 계산합니다. 공정별 원가 계산. 자, 요거 잘 봐두시고요. 자, 보시면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러면 개별 원가 계산 찾으면 되겠죠. 아, 옳은 것. 항공기 제조 요거는 개별이죠. 개별 원가 계산. 다품종 소량 생산에 유리하다. 이것도 개별이죠. 배 만드는 거 조선소 가보면 지금 조선소 뭐 엉망진창이지만 배마다 다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작업 원가표. 배마다 또는 아파트 각 동마다 보면 뭔가 조금씩 다 다르죠. 자, 원가를 집계한다. 이거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근데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대량 생산하는 종합 원가 계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부가세로 가겠습니다. 원가 회계도 끝났고 다음 중 부가시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가 잘못 연결된 거, 공급 시기 요 시점에 판매된 걸로 봐라 하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제품 판매할 때, 제품이 넘어갈 때 공급 시기로 봅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 세금계산서 신고해야 되는데 수출하는 경우 보통 선박에 실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적일. 그 다음에 폐업했어요. 그런데도 물건은 남아있겠죠. 그러면 우리 사장님 뭐 눈물에 뭐 어쩌고저쩌고 폐업해가지고 재고정리 들어가죠. 폐업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전에는 이게 판매일로 본다 하는데 뭐 언제 팔릴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폐업일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매출로 봐서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할부 판매. 각 대가의 부분을 받기로 한 날. 자동차 할부 판매가 대표적이죠. 뭐 36개월 할부. 그러면 각 돈을 받을 때 그때 매출로 봐서 신고하고 세금 내야 됩니다. 무인 판매기. 동전을 넣은 날로 아니면 빼는 날로. 뺄 때입니다. 자, 요 교재에 있는 그림. 재화의 공급 시기. 일반적으로는 재화를 판매할 때 기준으로 하는데 자동차 장기 할부 판매인 경우는 할부금을 받을 때. 근데 여기 무인 자동 판매기에 화장실 폼으로 앉아가지고 돈 빼고 있죠. 무인 판매기에서 돈을 인출할 때 공급 시기로 본다.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동할 때 구체적인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수출할 때는 선적 또는 기적일. 자,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이 잘못 연결된 거죠. 자, 동전 또는 지폐를 인출할 때 4번이 정답이고요. 자, 세금 계산서에 대한 문제 종종 나오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우리 그 기존의 문제 풀다 보면 인천 세관, 특히 인천만 나와요. 보통 인천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자, 매입했는데 계산서 주세요니까 차입비를 미뤄 나중에 가보니까 전화도 안 받아. 날라버렸어요. 그런 경우에 매입자가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불했다면 그래서 가능하고요.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 서비스 뭐 이런 것죠.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몇 달 있다가 발급하는 건 좀 그렇고, 물론 그 일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그 회사에서 기름을 많이 쓰는 데는 주유소하고 계약 맺어가지고 한꺼번에 돈 지불할 때 한꺼번에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면세 사업자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책을 우리 카페에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죠. 면세 사업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부가세를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니까 당연히 부가세를 신고할 거 없습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만 면세 사업자도 제어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이 아닌 계산서입니다. 계산서. 이거는 부가세가 없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그 근거 자료로서 발급해야 한다. 그래서 요게 세금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15번 문제 과세표준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 요 과세표준에 어떤 거는 들어가고 어떤 건 안 들어가는지 자, 한번 교재에 있는 거 321페이지. 제가 교재에 오타가 있던 거 지금 수정을 해놨는데요. 요 매출 할인이 여기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있는 게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재는 이제 수정할 거고요. 공급가의 과세표준, 매출액으로 다 봐야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요겁니다. 일반적인 매출액에다가 뭐 받은 모든 거 포함하고 장기 할부 판매, 할부 판매에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이자, 그래서 어떤 때는 무이자 할부 판매도 하죠. 그 이자도 다 매출액에 만약 안 넣었으면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험료, 운송비, 하역비를 우리가 받은 경우 넣어야 되고, 자, 이런 게 다 들어가고요. 근데 보니까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만약에 매출 할인, 매출 내누리, 요거는 매출액에서 빼죠. 순매출액 구할 때. 근데 여기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만약에 집어넣었으면 차감해 줘야 됩니다. 안 집어넣었으면 뭐 상관없어요. 안 집어넣었으면 뭐 굳이 차감할 필요는 없어요. 요건 차감하라는 거예요. 자,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된 거 매출액으로 잡았으면 당연히 빼줘야 되는데 안 집어넣었으면 뭐 상관없고요. 봉사료 매출액에 넣었으면 요거 빼줘야 되고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만약에 매출액에 넣었으면 빼주고 안 넣었으면 안 빼도 됩니다. 연체이자 요거 이제 문제에 나왔는데 연체이자가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음 하면 빼주고요. 만약에 안 들어갔다 하면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자, 근데 요 밑에는 뭐냐면 공급가액 매출액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마라. 아예 넣지도 말고 빼지도 마. 자, 대손 못 받게 된 거, 판매 장려금, 하자보증금 요거는 넣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거. 자, 그래서 자, 문제를 다시 보면 자, 보겠습니다. 총 매출액 100만 원이에요. 과세표준 일단 시작입니다. 매출 할인 있어요. 매출 할인은 매출액에 이미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예상값 빨리 수금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 할인은 아까 빼준다 그랬죠. 자, 그럼 현재 95만 원입니다. 100만에서 5만 원 빼니까. 그 다음에 공급대가의 지급지에 따라 연체이자 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었죠. 오른쪽 위에 있던 거.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연체이자라 그러면 빼줘야 돼요. 포함됐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포함되지 않았는데. 자, 근데 좀 문제를 정확히 하려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공급대가의 지급지에 따른 연체이자 이렇게 정확한 건데 지금 그렇게는 안 됐고요. 폐업시 잔존재화의 장부가액 30만 원, 시가는 40만 원. 이거 아까 수익의 인식 시기로 가야 된다 그랬죠. 폐업시에. 근데 원가로 할 거냐, 시가로 할 거냐. 시가로 해야 됩니다. 이건 매출액으로 봐야 돼요.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는 더해줘야 돼요. 40만 원. 자, 그래서 더하면 135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요거 그래서 전산세무 2급쯤에 나와도 손색이 없는 문제인데 자, 이런 형태의 문제도 지금까지 출제된 적은 없는데 아까 그 표 잘 봐두셨다가 문제 풀 때 이상 없이 하도록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는 한두 문제밖에 없고요. 대부분 난이도가 쉬웠습니다. 특히 재무회계가 제일 항상 어려웠는데
거기서 수험생들이 무난히 넘어갔을 것 같아요. 자, 좀 쉬었다가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그리고 실무시험 1번부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